왕에게 충성하면 충신, 왕 말 안 들으면 역적. 근데 민주제는 그런 게 왕이 없으니까 서로 이제 자기가 이번에 몇 년 동안 하겠다 또는 이제 우리 주장이 맞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마치 나라가 분열되는 것처럼 보여요.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다양성, 다극화, 다원화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분단 체제가 만드는 게 굉장히 강이 커요. 또 직후에 어떤 외신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다. 한국 민주주의가 겉으로는 꽤나 진전된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유럽이나 미국 민주주의에 비하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태를 잘 극복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분명히 한 걸음 더 전진할 것이고, 그리고 K민주주의라는 말 제목은 제가 붙인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K-팝이라든가 한류라든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에 무슨 한국 문화 열풍이 불고 정말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데모크라시다 라고 전부터 얘기를 해왔었어요. 홍콩의 노란우산 시위라든가 미얀마 시위라든가 정치적 후진국들 또는 이제 아직 그 군사독재나 민주제를 누리다가 이제 중국 치하에 들어간 홍콩이나 이런 데에서 시위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불려요.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그런 노래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식민지 상황을 겪고 나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제민주주의 모범국이 된 나라가 없죠. 그래서 그 모범의 지위를 우리가 이번 사태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해내면서 유지할 수 있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사적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독재체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일종의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길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희망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이기도 해요. 한국과 같은 저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식민지를 겪고 군사독재 체제를 오래 겪었어도 저렇게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민주주의를 만든 나라 본받자라고 하는 희망, 이런 걸 우리가 세계에 계속 비춰줘야 된다. 그런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우리가 87년 민주화 운동의 승리로 현재의 헌법을 만들었다 이렇게들 착각하고 있는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착각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87년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이제 저항해서 일어난 운동이었는데, 그 운동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 후계자인 이제 노태우가 타협을 제안함으로써 타협으로 끝난 거거든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치면 휴전이에요. 휴전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완전한 측면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민주화를 요구했던 사람들의 요구가 다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죠. 근데 그나마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워낙 많은 그 외신 기자, 아까 얘기했던 외신 기자의 말에 따르면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계엄령이 가장 많이 선포된 나라가 우리나라였다고 그래요. 한 16번 돼요. 지난 45년간 선포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령에 대한 좀 헌법적 규정, 계엄령 선포의 조건들, 내란에 대한 법 규정,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구체적으로 담겨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가 현재를 도운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좀 제도적 불비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 세력의 이제 문제였어요. 뭐 이 책에 이제 상세히 써놨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일부에서 독립협회가 말했던 만민공동의 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에 대한 일종의 기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체제가 누구에게나 좋은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과연 좋아하는가? 어려서부터 무슨 소리 듣고 자라죠? 왕자님, 공주님 소리 듣고 자라요. 누구나 자기 자식을 왕자, 공주처럼 만들고 싶어 하고요. 공상을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가 왕자나 공주가 되는 공상을 해요. 그게 현실이라면 좋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된다면, 내가 귀족이 된다면.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왕조 체제를 되돌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번 권력을 잡은 사람들, 내가 왜 5년만 하고 물러나야 되지? 평생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민주제는 항상 허약해요. 그 꿈 자체가 사라져야 사실은 진짜 민주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그런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조 체제가 만들어졌으면, 내가 그 체제에서 귀족으로 대대손손 살았으면, 이런 욕망을 저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한쪽에 있기 때문에 민주제에 대한 위협이 계속 나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분단이죠. 전쟁을 겪었고요. 민족 간의 전쟁을 겪었고, 남북이 분단돼 있어요. 군사적 위협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북한도 남한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군사적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 이른바 왕조적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왜 계엄령을 느닷없이 실시했느냐? 종북 반국가 세력 핑계를 댔어요. 종북 반국가 세력이 과연 있나? 글쎄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체제를 뻔히 알면서도 탈북자들이 계속 넘어오고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가 돼 있고, 그런 와중에도 핵이나 개발하고, 누가 그런 체제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런 체제를 따라가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망상을 뒷받침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 싹 트냐면, 우리가 저들과 맞서고 있는데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생각. 사실은 민주제는 하나로 뭉칠 수가 없어요. 하나로 뭉칠 수가 없기 때문에 투표제도를 만들고 선거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정당 정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다 없애버리고 한 가지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체제. 그걸 전체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독재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하나의 독일, 하나의 생각으로 뭉친 독일,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은 왕조 체제의 유산이에요. 왕에게 충성하면 충신, 왕 말 안 들으면 역적. 근데 민주제는 그런 게 왕이 없으니까 서로 이제 자기가 이번에 몇 년 동안 하겠다, 또는 이제 우리 주장이 맞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마치 나라가 분열되는 것처럼 보여요.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다양성, 다극화, 다원화,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분단 체제가 만드는 게 굉장히 강이 커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이 돼요. 여기서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서로를 동포 형제로서 대해야 한다. 그래서 인종, 사상, 성별, 종교,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모두가 존엄한 존재다 라고 선언을 해요. 다원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세계의 합의예요. 그런 나라들에서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인간에 대한 범죄를 겪고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인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분단체제는 이 인정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생각 자체가 전체주의적 사고로 빠질 수 있어요.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계엄령이 뭔지를 잘 몰라요. 계엄령이 뭔가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해요. 계엄령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점령지 통치권을 장군에게 위임하는 것이에요. 왕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했을 때니까, 네가 어떤 성을 점령하면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의 살고 죽는 문제를 네 마음대로 처리해라. 재판도 없고요, 인권보호관념도 없고요, 장군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명령이 가능해요. 빨리 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을 함락한 뒤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겠다. 누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점령지니까 가능해요. 그거를 국내에서 시행하는 게 계엄령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기 국민을 포로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 국민 전부를 포로로 삼아서 자기들이 심사해서 직결 처분할 사람은 직결 처분하고, 감옥에 가둘 사람은 감옥에 가두고, 봐줄 사람은 봐주겠다는 거예요. 인류가 국가체제를 발전시키면서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인권보호의 원칙, 그래서 영장제도, 민간인 치안은 경찰이 담당하고 전쟁은 군인이 담당한다는 군경분리의 원칙,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군인이 경찰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말로 더러운 전쟁이라고 그래요. 왜 더러운 전쟁이냐? 총을 든 군인은 총을 든 군인하고 싸우는 게 정의롭잖아요. 군인끼리 싸우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군인이 민간인을 전쟁 상대로 삼아서 마음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영장도 재판도 없이 6.25, 4.3 때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좌익 내통 혐의를 받고 죽었는지 계산도 안 돼요. 100만 명이 넘어요. 남미의 이제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에서 70년대, 80년대까지도 군사 독재가 계속됐었죠. 이 기간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군인이 끌고 가서 내가 왜 의심했는지에 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고문해서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고,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또 고문하다 죽으면 그 시체는 바다에 내다 버리고, 심지어 그냥 내다 버리기 아깝다고 해서 장기를 적출하고 안구를 빼내서 팔아넘기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행위가 용납이 돼요. 군인이니까. 영장을 발부했다는 근거도 없으니까. 그냥 실종자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 내서 이제 노상원 수첩 같은 것들이 발견됐을 때 한 500명 정도를 체포해서 바다에 수상시킨다거나 감옥에 가둔 뒤 화학약품으로 죽인다거나 실제로 실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잡아가서 고문하면 뭘 하냐면 너 같은 사람 3사람만 더 불어라. 너 같은 사람 10사람만 더 대라. 이런 식으로 해요. 80년대 고문할 때, 전두환 정권이 고문할 때 꼭 그랬어요. 이거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을 조작했거든요. 이러다가 박종철 열사가 죽은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인터넷, SNS, 뉴스 댓글로 자기 의견을 막 남기는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조사를 하면 수백만 명이 넘어가요. 사실은 이 계엄령은 그 수백만 명 또는 10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 사형 대상자 또는 체포 고문 대상자, 그렇지 않더라도 요주의 대상자, 해고 대상자로 삼는 일이었어요. 엄청나게 반인권적인 일이죠. 이걸 사람들은 그냥 장난처럼 생각하는 사람,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제 해제할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상원 계획대로 한 500명을 죽였다고, 500명만 죽이고 끝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나? 죽인 사람들 어떡하라고? 잡아간 사람들 어떡하라고?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그 죄를 묻지 않는 체제, 죄를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 공에 따라서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체제, 이 체제를 만들기 전에는 해제가 안 돼요. 이 계엄령에서 그런 체제로 이행해야,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독재 체제죠. 독재 체제로 이행한 다음에야 계엄령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예외가 없어요. 모든 계엄령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야 해제됐어요. 다만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거. 근데 그거랑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가 이 계엄을 막았던 것이지, 실행됐더라면 실제로 한국 사회, 우리나라에서 단지 사형당하는 사람만을 넘어서서, 실종되는 사람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피해자가 1000만 명을 넘었을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전 세계 계엄령이 다 그래요.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자마자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누가 시켜서 뛰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꾸준히 민주시민의 덕목을 쌓아온 사람들이에요.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자마자 국회로 달려가 군대를 맨몸으로 막았던 시민들, 선결제로 먹을 것과 마실 것, 온기를 나누며 시위 현장에 쓰레기조차 남기지 않은 시민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여줬어요. 한국 시민의식의 평균이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한다면 K 데모크라시는 분명 인류의 모범이 될 겁니다.